안녕하세요. 12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내일 월요일 할 걸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볼 것 없죠.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반등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제 기대감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말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기와 계기를 마련을 했죠. 단기 승부처인가? 네. 지난주 어제 이제 우리가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단기 승부처로 봤죠. 물론 이제 V자 반등은 절대 없습니다. 바닥에서 한 10에서 15% 종목 기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단기 반락 구간에는 들어선 것 같다. 그래서 단기 승부처로 보고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V자 반등은 없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바닥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또 이익 실현해서 한 30% 현금을 마련해서 또 기다리고 또 가진 것들 10에서 15% 올라오면 기다리고 그래서 한 뭐 바닥에서 한 50% 터졌던 것들이 한 50% 정도 물리면 한 50%가 놔두고 나머지 50% 현금을 가지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테마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터졌던 것들 그동안 뭐 5, 60%씩 터졌던 것들을 충분히 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승부처인가? 이게 한 줄로 하는 저의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를 정리해보면 긴축 강도 조절 가능성. 물론 저는 뭐 FOMC가 페드가 75bp 다음에 12월에도 75bp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그 다음 내년으로 간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자 이러한 조그만 긴축 강도를 풀어줄 수 있는 뉘앙스만 나와도 장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담이 현 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지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준 은행 총재들이 지방은행 총재들이 살짝살짝 말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PF 등 부동산 문제 여파가 이제 시장에 전이가 되면서 금융 쪽에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속살을 까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염려가 먼저 발동을 했을 때 가장 충격이 크죠. 따라서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건축, 자재, 은행, 증권 관련 기업들, 저축은행 이런 것들의 주가 하락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부가 이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될 유일한 길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잘 막고 틀어 막을 것인지 이러한 실력을 보여줘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막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실력은 이미 이제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살짝 더 실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한다면 주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살짝 강한 그 정도 반등. 뭐 V자 반등은 절대 아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이 못을 박죠. 절대 V자 반등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좀 더 강한 그 정도 반등성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의 경기 침체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모든 것들을 가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기업 실적이 ASML도 그렇고 물론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램 리서치도 그렇고 반도체를 가장 약할 거리로 생각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 이유가 뭐냐 뭐 뒤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마이그레이션과 그 다음에 R&D 비용 그 다음에 선폭을 줄이는 기술 경쟁을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고가 장비주들의 수요는 줄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을 낮췄는데 평타 정도 때리면서 낮춘 기대감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낙폭이 큰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의 선봉장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장비와 소재주들이 바닥에서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이 또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이 내일부터 열리는 월요일 금주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승부처로 보고 승부를 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지어 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장이죠. 다우는 2.47%,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나스닥도 2.31%, 11,000을 곧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S&P 500도 3,725니까 우리의 목표인 4,000도까지도 한번 회복을 해볼 수 있는, 지난주에 미국 다우, 나스닥, S&P가 바닥에서 3, 4%씩 오르면서 바닥을 좀 견고하게 하고 두텁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와 지수 한번 봅시다. 112가 깨져서 111.88, 킹달러가 또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110이 깨져서 108, 109 정도로 내려와야 킹달러가 좀 깨질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건 이 킹달러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죠. 돈이 달러로 일으키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다 마르고 시중 유동성이 다 빨려간다는 거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유동성, 자금 수요, 자금 공급 이런 것들이 또 중앙은행들 CPI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잡기 위해서 유동성에 대한 말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유동성이 말리면 일단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그 나라 주식이 오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의 출발점은 달러 강세이다. 자국 통화 약세이다. 이 출발점 고리가 점점점 늪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들어가면 다 공멸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공멸하는데 미국은 이걸 손 놓고 볼 것이냐. 지금은 외면을 하고 있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외면을 하고 있고 달러의 힘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휘어잡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가는 더 같이 죽는 모습이 있다. 따라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는 뭔가 조치가 좀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살짝만 좀 풀어줘도 주가는 바닥에서 데드캣 바운스도 살짝 강한 정도의 그러한 리바운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이번 주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또 글로벌 시장을 공포에 집어넣는 엔달러 보시죠. 147.65엔으로 끝났습니다. 150엔을 찍고 살짝 또 엔이 강세로, 달러가 약세니까 엔이 강세,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도 86.16달러, 0.13% 살짝 상승하면서 WTI는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1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가 1조 5천억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들어왔죠. 이 대부분의 7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더라. 그 말은 우리나라를 샀다기보다는 중국을 불안하게 보고 돈이 빠져나왔다. 대만과 중국에 들어가 있는 IT 자금이, 아시아 IT 자금이, 글로벌 IT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가 좋았다기보다는 대만과 중국이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은 다시 중국으로 IT 자금들이 다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오면 국내 주식시장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사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바치지 않았다면 2200은 이미 깨졌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수급, 외국인들, IT, 중국과 대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바닥을 지켜주고 이때 뭔가 올라가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PF 또 리스크로 확 들어가면서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게 좀 아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종목은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압축되어 있고 순환매가 빠를 것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가정성을 두고 이번에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10에서 15% 정도면 먹고 또 이익을 실현하고 줄여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코스닥도 지난 1개월 동안 414억밖에 팔질 않았네요. 네, 코스닥도 매도가 많이 주고 주로 돈이 코스피로 들어왔습니다. 금주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금일이 아니라 금주 주식시장. 첫 번째 우리의 질문, 페드의 속도 조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의 큰 화두가 됐죠.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화두로 먼저 나올 거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그러지 않을 거다. 뭐 페드 속도 조절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내년으로 간다면 속도 조절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올 초창기에 가장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기대감이 먼저 나왔을 때 탄력성이 있다가 또 기대감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게 이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쭉쭉 뻗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일단은 단기 방등의 핵심은 속도 조절이 가능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키포인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도 조절론이 최근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필요성을 언급한 연준 관계자의 발언까지 금요일날 더해졌다. 이에 따라서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이 50bp포인트로 좁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살짝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2주밖에 남지 않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까지 4주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지만 연말부터 또는 내년부터 인상폭 완화가 이러한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견해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주말에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버클리대 연설에서 지금이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단계적 축소 계획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이제 운을 뗀 거죠. 데일리 총재는 이미 시장이 11월 7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원히 75bp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만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상 감속의 논의가 일주일 안에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될 이야기는 아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예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김치국물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 과거와 같은 지난달과 같은 그러한 센 강도의 긴축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의 최종 금리가 4.5에서 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합리적이다. 올해 지금 이제 75bp 두 번을 150bp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3.5 정도인데, 그러면은 거의 이제 4%, 3.25죠? 네, 그러면 거의 4.25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올해는 끝나고 내년에 한두 번 정도면 끝나는 게 아닌가. 심지어 5%까지 가더라도 25bp씩 이제 갈 수 있는 확률, 50bp라는 큰 산을 넘어가기보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뭔가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상승의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의 문제죠. 페드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동조하면서 시중 금리 상승이 빨라지고 있죠. 최근 주요국의 금리 상승 속도는 펀드멘탈보다도 유동성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며 달러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빨라지는 것은 전부 유동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유동성 문제는 금융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책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건 우리 민간 쪽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소비자 물가를 넘어서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아주 그렇죠. 기대하지 못했던, 기존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아주 이례적인데 최근 10년 내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채권 수익률 상승은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문제에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즉 시장이 너무 무너지거나 나쁘거나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쪼이면서 수급이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쪽에서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유동성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상은 악화 추세를 지속 중이다. 그나마 외국인 매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공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로 넘어간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들의 유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풀지 않는 이상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유동성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 저렇게 나섰다가 박살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풀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이 먼저 풀어줘야 될 숙제가 미국의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걸 미국의 FOMC나 페드가 모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여기에 이제 11월 초에 중간선거까지 있으니까 너무 과한 유동성에 족제이는 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모든 걸 다 잡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경기가 침체 속으로 간다면 이것도 또 그렇게 강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짝 부드럽게 말을 바꿀 확률, 이게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싶네요. 이 빨간 게 JP 모건이 발표한 CPI 글로벌 시장의 CPI고 이 회색이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채권 수익률인데 채권 수익률이 CPI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만큼 채권 수익률이 아주 글로벌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신흥국 물가는 안정되나 금리 상승은 지속적이다. 이게 이제 CPI, 이머징 시장의 전체적인 CPI인데 거기에 비해서 채권 수익률은 CPI를 넘어서는 모습, 과도하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코스피 누적 순매수 외국인 매수는 전환 중이다. 아까 그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소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거의 파에서 머물고 있다. 코스피에서 대형 우량주를 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사고 있다. 이 돈의 근원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한국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PF 문제가 시장으로 확전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마음을 좀 짓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이슈로 지난주 금요일 날 떠올랐죠. 과거에도 그렇지만 크레딧 문제는 두 가지인데 국가가 망해 떨어지는 문제, 기업이 망해 떨어지는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침체를 안겨주는 그러한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이렇게 되면 국가가 돈을 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그 솔루션인데 지금은 돈을 풀 수가 없죠. 돈을 풀었다가 영국과 같은 꼴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CPI를 잡아야 되고 국가나 기업이 유동성 크레딧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전략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의 실력인 거죠. 코스피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건설, 증권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PF 문제로 자금 시장이 냉각되면서 디폴트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은 증시 거래 감소 속에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차한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채권 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가 1조 6천억 규모가 가동이 발표됐지만 증권가는 추가 조치를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채안펀드를 통한 대응만으로 최근 나타난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찔끔찔끔 막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과거 30년간의 경험을 봐도 이왕 돈 들어가는 거 3번 막을 거 한두 번에 크게 막아서 완전히 진압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과연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거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채안펀드 외에도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기업업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 SPV 등이 가동된 바가 있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정부의 안정화 대책이 없다면 시장은 더 큰 혼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풀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이 모든 것을 작동하는데 살짝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1%,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어 이러한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들은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의 그러한 쓰레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국내 은행 보통주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높은 거죠. 카카오뱅크가 36.3%, CT 16.5, 다 11%를 넘는 수혜만 살짝 낮은 모습인데 나름대로 문제는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은 상당히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규제로 은행의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은 납입 자본, 이익잉여 등 핵심 자본으로 구성된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여기에다가 신종 자본증권 후순위 등을 더해서 총 자본 비율 등으로 나눈 가격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야 튼튼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은행주, 보통주 자본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한번 봅시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 3개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유동 순자산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 비율, 부동산 PFABCP나 PFABSTB 등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유동 순자산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 비율이 31%로 쓰러지거나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게 다올투자증권이 가장 좀 위험한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네, 신용공여가 가장 높고 BNK가 그 다음 높고 교보증권, NH증권 가장 안전한 게 한양증권이 의외로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들도 좀 봐야 되는데 높은 증권사들이 교보, 하이, 유진, 대신, 삼성, SK증권 이런 쪽이 좀 높은 모습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낮고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신용공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증권사 유동성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 비중은 31%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최소한 50% 넘어야 위험한데 31%다. 전체 유동성 비율 대비 부동산 PF의 대출 비중이 31%인 것은 그런대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돈으로는 35조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을 보면 국내 상장 기업들의 사이즈별 이자 보상 비율은 대형주가 11.7배, 코스닥은 5.5배, 중형주가 5배, 소형주가 4배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죠.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고 그러면은 높다는 것은 뭡니까?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죠. 네, 분자가 영업이익, 분모가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보통 2배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11배, 대형주는 11배, 코스닥 전체가 5.5배, 중형주가 5배, 소형주 4배로 굉장히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자 보상 비율을 봐도 나름대로 그렇다면 은행, 증권, 기업들 다 봐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그렇게 리스키한 부분은 없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뭔가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 무너진다면 현 정권의 인기는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 네. 뭐 기업 실적 발표가 일단 삼성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향후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이렇게 모아놨죠. 우리 카페 친구들은 제가 금요일 날 글 쓰면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대차부터 쭉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4일, 25일, 26일, 27일 다음 주하고 월말까지 이제 피크, 11월 초까지 피크를 나타내죠. 이래서 한번 이걸 붙여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기업 실적의 기본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모습을 발휘할 거냐. 미국도 다음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를 집중적으로 IT, 테크 기업들이 하는데, 이 기업들이 또 우리 또 뒤통수를 친다면 한국 쪽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들이 생각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것들이 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오르는 그런 선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꼭 붙여놓고, 미국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꼭 붙여놓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꼼꼼히 챙겨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작업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섯 번째는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제는 진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저평가 매력이 한번 글로벌 시장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2022년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EPS가 6월을 정점으로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죠. 다만 어닝보다는 주식시장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대감, 악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 더 빨리 반영이 된 거죠. 글로벌 주식시장은 역사적 평균보다 10% 가까이 저평가되기 시작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12개월 포워드 퍼는 2018년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다. 한국 시장은 제조 부진으로 인해서 어닝 하향 조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에 진행됐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이 주가에는 부정적이나 현재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12개월 포워드 퍼가 PBR이 0.785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0.9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당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는 것은 사실이나 높은 매출 성장률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고려한다면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다는 것은 EPS 빠지는 것보다도 기업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코스피 12개월 PBR, 포워드 PBR이 금융위기부터 더 낮아진 거죠. 2007년, 8년 이때보다도 그때가 거의 0.88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0.73배까지 와 있는 상황.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은 확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다양한 우리 한번 지표들을 한번 봅시다. 국내 주식형 펀드 작업유인은 없습니다. 네, 순자산 총액이 빠지죠. 설정 원본도 거의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 고객 예탁금도 하락되어 있는 것, 개인 투자자 이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일단 다 털려야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는 거죠. 네, 결국 외국인은 사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다 털리는 이러한 상황, 좀 안타깝죠. 미국과 유로존은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자산 축소 QT는 예상보다 일단 더디게 진행되죠. 이것까지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미국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CPI가 좀 잡히고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갈수록 더 추가하면서 강도를 높여가도 되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12개월 EPS 둔화 속도, 주가 하락 속도, 그 다음에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퍼가 13.7배로 아주 낮아졌죠. 과거에는 평균이 15.1배였는데 13.7배까지 전부 다 한 10배에서 15% 추가 하락된 그러한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S&P 12개월 포워드 포가 16배네요. 그렇죠? 과거 평균이 16.2배였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저평가가 심하진 않지만 미국도 이제 과거 평균 대비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 기업도 한번 볼까요? 중국은 뭐 볼 필요가 없죠. 이 숫자 자체를 믿기가 힘든 거니까 12개월 포워드 EPS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차이나 CSI 312개월 포워드 포더 10.8배죠. 과거 평균이 14배였는데 10.8배까지 내려와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과하게 지금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골만삭스의 커머디티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커머디티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는 건 이건 전체 커머디티를 다 묶어가지고 인덱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향후의 물가 전망에 대한 하락 전망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하죠. 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면서 공급난 해소가 나타나고 있다. 운임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난이 이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공급난이 높으면 당연히 운임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크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 CPI는 분명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그동안 거의 무시돼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차츰차츰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결국은 데드캣 바운스보다도 약간 더 강한 작은 베어마켓 내릴 정도가 12월까지 산타넬리 과정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를 찾으려 하고 있다. 10월 들어 지난 17거래일 동안 1% 이상 오른 것이 6번이었고 이 중 5번은 2% 이상 상승했는데 이 같은 강한 반등은 각각 이어진 하락장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거 보면서 다시 먹었다 터졌다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같은 변동성은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그런데 이게 똔똔 50% 먹었으면 50% 까지고 이랬다는 것은 바닥이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S&P 500의 첫째 목표는 3,800, 정말 어려운 지점은 3,900이 될 것이다. 저는 뭐 4,000까지도 한번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분기 실적 보고 이후 은행들이 랠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실제로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시장에 좀 실려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가가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주고 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을 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증시 경험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였던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는 산타클로스와 싸우지 말라는 경험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산타클로스 선물에 맞서지 마라. 선물 주면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네,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I 하락의 징후가 시장에도 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초래한 고물가 대우는 점차 완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시승한 가운데 공급난 우려로 급등했던 컨테이너 오염수 아까 봤죠. 빠지는 거. 유로존 천연가스 가격 등이 9월부터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아주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은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인한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거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주거비, 중고차 가격, 운임지수, 원자재 가격 이 모든 것들이 다 CP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 이것들이 안정을 찾은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CPI 이 기대감들이 나타난 초기 단계가 가장 주가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 기대감이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에 있었던 미국 민주당이 이기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이기기만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날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때는 남은 2년 동안 강력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에 배팅하라. 반등은 일단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2차 전지가 리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제가 아니라 양극제에서 음극제, 동박, 전해 기타 장비업체들로 확산이 될 전망이다. 양극재는 에코프로기움 기준 13만원 수준,
여기에 대주전자재료 엔캠, 첨보 등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역시 반등의 핵심은 의외로 반도체 등 딥하락 종목군에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램 리서치, 네덜란드 ASML 등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장비주, 소재주 중심의 반등이 전망돼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플러스 한 15% 정도 나면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나빠 보진 않는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 장기 투자의 핵심인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빠뜨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라.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지금 시총이 이제 3천억 후반대에서 4천억 초반대인데 7천억까지는 한번 버텨봐라. 이 정도의 짧은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잡주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을 관통하는 게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인데 우리 에코프로 BM을 봅시다. 매출액이 5조 3천, 작년에 1조 4천이었는데 매출액이 몇 배, 4배가 느는 거죠. 영업이익이 1,500억이었는데 4,470억, 4배가 늘죠. 내년에는 6,540억, 50%가 증가하고 내년에 또 50%가 증가해서 8,300억, 2024년 야 실적이 50%씩 증가하는 거. 우리가 뭐 철강이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엑셀로 뭐 계산할 정도로 해서 살짝 하지만 얘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엑셀로 계산이 안 되는 영업 실적, 가속이 붙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이럴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제가 토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미인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 미인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중에서 나머지가 다 안 좋고 얘만 좋다면 다른 것 비해서 많이 좋지 않고 살짝만 좋더라도 돈은 오히려 이렇게 모이는 그 효과. 이게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집중화 효과인 거죠. 이게 2차 전지로 쏠릴 확률이 있다. 먼저 양극재가 올라가고 음극재, 동박, 전해액 이런 쪽으로 확산되면서 갈 확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 30분 동안 주저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음 주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 단기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 배팅의 수준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좀 높은 강도. 그렇죠? 이러한 강도. 그래서 바닥에서 종목 기준으로서 15에서 20% 정도 오면은 일단 이익을 실현해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바닥에 쩔어 있는 반도체주들, 소재와 장비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툭툭툭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는 좀 엉덩이 무겁게 버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주 전망을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주말이지만 좀 힘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대박이 나서 10월의 그 마지막 날 때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좋은 날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반등의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